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11월 셋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먼저 보시면 캐나다 인플레이션은 18년 만에 최고치인 4.7%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높죠? 최고치니까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훨씬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Canadian Customer Price Index라고 이제 인플레이션 정도를 보여주죠. 이 CPI가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떨어졌다가 몇 달 후에 반등을 하죠. 그리고 다시 살짝 떨어졌다가 그 이후부터는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는 이 가파르기가 급격해졌죠. 이때 또 코비드 사태로 잠깐 주춤해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 소식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증시도 그 영향을 받고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그 변종 바이러스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받는다면 지금까지의 추세처럼 살짝 주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올라가겠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부 지역에서는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온타리오가 4.9예요. 여기 PI 같은 경우는 지금 6.5가 넘어섰죠. 그리고 뉴브런스윅이 5.5 정도 되고요. 노바스코샤가 5%가 조금 넘었죠. 그리고 퀘벡, 온타리오죠. 그러니까 보시면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 쪽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정도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주마다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가 지금 4%를 넘어섰죠. 몇몇 주는 5%도 넘어서고 있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캐나다 인플레이션 레이트인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돈을 풀면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졌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큰 원인은 결국은 공급이죠. 무슨 얘기냐면, 돈이 많아졌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많아졌으니까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 수요가 많아졌는데 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소식에서 보면 뭐 공급의 병목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도 맞는데, 다른 통계 수치들을 보면 사실 공급은 코비드 사태 이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요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태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OECD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최대 130만 채가 넘는 빈주택이 있고, 이는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낮은 공급량인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될 수 있는 130만 채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혼돈스럽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빈집이 많은데 왜 공급이 안 되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빈집이 많은 이유로 이 소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렌털 인컴을 받기 위해서 해당 자산을 구입하는 기보다는 순전히 투기나 자본 축적을 위해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해서 쟁겨두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큰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골치 아프게 유닛 한두 개 가지고 렌트 주고 테넌트가 속썩여서 골치 아프고, 그런 사이클 속에서의 렌틀 인컴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구입해놓고 묵혀두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여기 보시면 거주자의 사망 또는 임대를 방해하는 안전 문제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집을 비워둘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는 그냥 안전 문제라고 적혀 있어서 조금 애매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조금 풀어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틀 수익을 위해서 테넌트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 테넌트가 1년이나 2년 정도 살다가 나가게 되면 집을 수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줘야 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해당 유닛이 자산이
마모되고 파손되기도 하죠. 그리고 범죄와 같은 이슈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렌트비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총체적인 위험 부담들이 집주인의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제 그런 복잡한 이슈들을 경험하기 싫어서 집을 비워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기지 비율이 높아서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페이먼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렌트 인컴을 만드셔야 되죠. 테넌트한테 렌트를 주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기지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면, 그래서 1년에 재산세와 약간의 유지관리 비용만 낸다면 임대차 관계로 머리 아프고 싶지 않겠죠. 뭐 그 정도 여유가 있다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많은 빈 주택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빈 주택들을 조금이나마 시장의 공급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토론토도 2022년부터 내년부터 빈집세를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밴쿠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벌써 시작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먼저 빈집세를 시작한 밴쿠버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밴쿠버에서는 대략 10,000개가 넘는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빈집세에 적용된 집이 2,538유닛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19년 그 다음해에는 1,893세대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00개 정도의 빈집이 있는데 그 10,000개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빈집 세금에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빈집 세금에 적용이 됐다는 거지 실제로 마켓에 나왔다는 건 아니죠. 세금을 더 내고 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밴쿠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72,000채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1년에 6, 7,000채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밴쿠버는 그랬고요. 온타리오를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론토 같은 경우는 9,000채에서 27,000채 정도의 빈집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부정확한 수치죠. 최소 숫자가 9,000이고 최대 숫자가 27,000이니까 뭐 3배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자, 밴쿠버에서는 실제로 조사가 나온 수치죠. 그래서 2019년에 2,000채 정도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일반 분들은 대략 2,000채 정도 된다는 이 수치가 얼마만큼의 양인지 짐작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다른 수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왼쪽 끝에 보시면은요. 세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자, 그냥 올해 거만 볼게요. 올해 1월에 거래량이 7,000개 정도 됐죠. 그리고 2월에는 10,000개, 3월에 15,000, 4월에 14,000이 가까웠고요. 5월에 12,000, 그리고 6월에 11,000, 10월부터 10,000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난달에 거의 한 10,000채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난 3월에 15,600개 거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치를 찍었던 시점이 아니면 뭐 평균적으로 대략 10,000채 정도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밴쿠버의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 수치인 2019년에 한 2,000채 정도가 빈집세에 적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집이 공급으로 다 나오진 않겠지만 나온다면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130만 채라는 빈집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빈집이 이렇게 많은 게 너무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에서는 202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2016년 자료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의 150개 도시에서 이 빈집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와 있는 조사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졌던 게 2016년이에요. 여기 보면 2016년 134만 채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쭉 보면 뭐 빠져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만 주요 도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링크는 밑에 첨부해 놓았으니까요. 거주하시고 계시는 이제 지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 자료를 너무 신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은 게 일단 최근 자료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지금과 하다못해 2016년 후반, 2017년 과열되었던 주택 시장의 수치도 반영된 값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간단한 예로 여기 보면 온타리오 같은 경우요. 밀튼, 워털루 같은 경우는 빈집 비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역엔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죠. 그만큼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 수치에 반영되었던 빈집들이 뭐 얼마나 팔렸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비율 팔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참고해 보시라고 링크는 제가 밑에 달아 놓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나다의 모든 노숙자에게 살 곳을 제공하려면 130만 채가 넘는 빈집 중에 9%만 있으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빈집이 많고 조금 전에 제가 엑셀 자료로 보여드렸던 지금까지의 거래량 추이를 봐도 그냥 매달 거래되는 가구가 한 10,000채 정도? 평균적으로 10,000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2만 채 정도 되는 거죠. 대략.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1년 동안 거래되는 주택수의 10배가 빈집으로 있다는 거죠. 2016년을 기준으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최근 거를 찾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번 주에는 써야 했던 오퍼만 2개가 있어서 정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전 수치이긴 합니다만 이 빈집이 다 사라지진 않았겠죠. 지금 현재는 이만큼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 수치에 유사한 근접하는 빈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제가 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자, 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최근에 오퍼를 넣어서 결국 거래가 성사됐는데요. 이제 그 타운하우스의 지금까지의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지금까지 거래됐던 내역이 101개 정도가 되는데 이 지역이 한국 분들도 별로 살지 않으시고요. 아주 위험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도 범죄율이 조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인데요. 이제 가격 변화를 보면은요. 다시 보시면 2021년 3월 말에 49만 8천에 팔렸죠. 그런데 지금 쭉 올라와서 보면 60만에 팔렸죠. 10월 달에요. 그리고 10월 초에 60만, 9월 달에 58, 62, 그리고 8월 달에 60, 55, 이건 조금 싸졌네요. 그리고 6월 28일 날에 61, 그리고 50만 조금 안 되고 50만 좀 넘고 67도 있어요. 그리고는 낮아지죠. 요 특정 지역을 가지고 모든 지역을 평준화할 수는 없지만 그냥 심플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최근에 제가 다이렉트로 경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면 50만 불이 지금 60만 불이 됐죠. 불과 6개월 만에. 그런데 이 지역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 10만 불 상승은 사실 우습죠. 현재 이 지역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8만에서 10만 불 오버에스킹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 기사가 생각나서 불쑥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인들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뛰어넘기 위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인플레이션 환경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은 앞서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결 방법 중에 하나고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작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기존의 주택에서 돈을 꺼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레버리지 전력을 2배로 늘리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130만 채가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양의 빈집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만 시중에 넘쳐나는 통화량과 부족한 공급 때문에 주택시장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요. Inflation is about to get way worse in 2022. 그리고 Nearly everyone in Canada will feel the pinch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나빠질 거고
모든 사람들이 느낄 텐데 어떻게 느낄 거냐 하면 여기 보면 핀치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핀치가 찝는다는 뜻이거든요. 소금을 핀치로 넣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스푼이나 뭐 티스푼처럼 어느 정도 양이면 그 양만큼 계량을 해서 넣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베이킹 같은 경우는 소금을 넣어야지 더 맛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넣잖아요. 그래서 핀치만큼 넣으라고 레시피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조그만큼이 아니라 이렇게 꼬집 핀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확실히 체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벌써 많이 체감하고 있죠. 하다못해 마켓에 가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집었던 물건이 지금은 굳이 살 필요 있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금리 인상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다 알죠. 때가 다가왔다는 걸요. 그리고 실제로 모기지를 다루는 제가 봤을 때도 은행들이 조금씩 모기지 이자율을 올려왔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받아놓고 싶은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지금의 주택시장을 부양하고 있는데 그 추세가 이와 같은 초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거로 보이는 거죠. 뭐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사실 단기적으로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추세를 가지고 예상했을 때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그의 영향을 받는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